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자인과 소비 심리 중에서 광고 심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 심리 같은 경우도 이 디자인 심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광고 심리학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광고 심리학 분야는 우리 심리학 전공 중에 개설되는 한 분야이기도 하고, 소비자 심리학하고 광고 심리학, 그 두 과목이 우리 심리학과에 개설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광고 심리학은 심리학의 기초 분야가 광고에 적용되는 내용들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에이드마 법칙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심리학에서는 그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구매 심리라든가 또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방법의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해 왔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에이드마 법칙이라는 것은 광고 대행사에 입사를 해도 맨 처음 광고 그 관련된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해요. A는 뭐냐 하면 attention이고, I는 interest, D는 desire, M은 memory, A가 ac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ttention이다라고 하는 것은 광고를 처음 소비자들이 접할 때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주의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 하는 부분이 A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와 관련된 심리학 분야는 바로 지각 심리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광고에 얼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의와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선택적 주의를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증대시키는 요인들을 많이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고에 소비자들이 주목을 할까? 그리고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를 만드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또 실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어텐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광고의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주목을 시키는 일이죠. 주의를 끄는 일이에요. 그래서 광고에 일단 주의를 끌면 그 광고를 보고 소비자는 뭘 해야 될까요? I가 바로 인터레스트입니다. 인터레스트는 바로 흥미를 유발시켜야겠죠.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광고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우리 주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광고를 접촉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광고 중에서 특별히 흥미를 끌거나 주목을 끌어서 한번 들여다보는 광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광고, 그다음에 학교를 오가는 과정 속에서 뭐 길거리에
광고판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교통 수단 중에서도 뭐 버스에도 광고가 붙어 있고 택시에도 광고가 붙어 있는데, 그 수많은 광고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흥미를 갖지도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봐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들이 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릭을 해서 다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광고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뭘 사려고 했는데 마침 그 광고가 뜬다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관심과 뭐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런 광고가 눈에 보인다든가, 그러면 또 눈여겨보게 되고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거기서 흥미가 유발되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 D가 바로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는 말 그대로 사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디자이어입니다. 그래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주목을 끌고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서 관심이 유발되면, 흥미가 유발되면, 아, 이거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 드는 게 바로 디자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은 바로 메모리지요. 그러면 내가 이 광고를 좀 기억 속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메모리죠. 그러니까 한 광고가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욕구를 유발시켜서 기억을 하도록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들을 내가 막 일부러 노력을 해서 기억을 시키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억 속에 그 광고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막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일어나서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뇌 속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광고가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작용을 하도록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사러 매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클릭해 본다는 게 바로 액션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이드마 법칙은 광고를 통해서 마지막 구매 단계까지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고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각 개별 단계에서 그 광고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광고가 이번에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 제품이 뭐 처음 출시됐을 때는 소비자에게 무조건 그 브랜드를 기억시키고, 또 아니면 처음 보는 제품이면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아니면 주목을 자꾸 집중시켜서 소비자들이 자꾸 보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광고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광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바탕을 둔 광고를 만들게 되듯이 디자이너도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에 관해서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주변 학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이다, 뭐 광고 심리학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학 분야의 기초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심리학적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디자이너가 완전히 심리학을 또 전공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좀 공부하기 위한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우리 인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죠. 그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욕심 한도 끝도 없죠. 뭐 하나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또 다른 것을 또 취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죠? 그러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9을 가지면 하나를 더 채워서 10을 만들고 싶어 하고 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 즉 욕구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단지 생리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후천적인 욕구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욕구는 선천적이고 생리적인 1차적 욕구와 후천적이면서 사회적인 2차적 욕구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학자들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눠서 구분해서 본 사람도 있고 뭐 3단계로 보기도 하고요. 학자들마다 그 인간의 욕구를 구분해서 그 구분한 기준과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는 것들 다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뭐 본능적인 부분 그게 이제 1차적인 선천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능적인 욕구하고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든 경험에 의해서든 이제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점차 발전되고 발달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디자인과 관련된 욕구는 바로 후천적인 사회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후천적인 사회적 욕구라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생리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선천적인 욕구들이 변화가 되어서 파생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 인간의 욕구를 또는 동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 좀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의 개념이라는 것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활성화 상태다. 즉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우선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거 해야지, 이걸 한번 해볼까,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동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 후에 뭘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동기가 있어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학교에 오고 또 점심 먹고 수업 듣고 뭐 저녁 먹고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생리적 욕구라는 것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식욕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배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가 활성화되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 상태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와의 갭이 있어서 차이를 지각하고 그 갭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바로 욕구가 유발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나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 목표지향적 행동, 유인 대상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드는 대상물이라는 거죠. 유인. 그리고 욕구 활동의 일반화. 그리고 욕구와 목표는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욕구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고 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또 생겨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욕구는 무한하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새로운 고차원의 욕구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욕구의 크기가, 그 목표가 자꾸 커지고 목표도 자꾸 높아지는 거죠. 행동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더 높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구하면서.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유발이 되지요. 그냥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거를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난 더 욕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하나를 충족시키고 나면 그 이상의 뭔가를 또 채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성장해 오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내가 뭔가 부모님에게 뭘 해달라고 해야지 라고 했으면 그것을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엔 또 뭔가를 다른 걸 요구하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욕구에 대한 부분은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소비자의 욕구라는 거죠. 그 제품들을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
구매하고 사용하고 그러는지,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을 디자인할 때 바로 그 제품을 쓸 소비자들의 욕구는 과연 어떤 것들인지, 무슨 욕구에 의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에 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차원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소비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지는 욕구는 크게는 이렇게 실용적 욕구, 자기 표현 욕구, 실용적 욕구, 자기 표현 욕구, 그 다음에 쾌락적 욕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실용적 욕구라는 건 인지적 욕구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생활용품들, 뭐 실생활에서 그냥 정말 필요해서 쓰고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실용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나 상징적 욕구라고 하는 게 바로 자기 표현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표현 욕구. 셀프 익스프레시브 니즈라고 하는 자기 표현 욕구예요. 나를 좀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또 있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상징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자동차, 승용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용적 욕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죠. 뭐 우리가 실용적인 목적에 맞춰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승용차는 단지 그렇게 실용적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는 바로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뭔가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광고를 보면 특히 이제 고급 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남자들의 그런 이런 자기 표현 욕구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광고들을 하기도 하고요. 뭐 물론 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도요. 그 다음에 이제 쾌락적 욕구라고 하는 거는 뭐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이런 쾌락적 욕구가 다 있어요. 뭐 본능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나 실존적 욕구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쾌락적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삶의 욕구, 본능적인 욕구라고도 얘기하는 쾌락적 욕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욕구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하면 5가지 정도 욕구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 같은 경우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구분했고 그 5가지 단계가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간들은 순차적으로 하위에 놓여 있는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고 그 다음 그 상위의 욕구가 옮겨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에 따라서 욕구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 그리고 자기실현 욕구라고 구분을 한 부분과 최하위에 있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로 얘기를 하고요. 최상위에 있는 욕구를 자기실현 욕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그 다음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고픈 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배고픈 것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채워줘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욕구죠. 그리고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종족 번식 그리고 대대로 자기의 종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그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욕구들이에요. 그건 누구나가 다 대다수의 많은 인간들이 다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나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뭔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필요하지요. 그런 욕구를 또 추구하게 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갖고 싶어 하고요. 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주거 공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뭐 금융과 관련된 보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안전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주거할 공간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 친교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회적 욕구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서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을 사귀고 또 연인들도 사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적 욕구예요. 근데 거기서 욕구가 끝나진 않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뭐 학급 반장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뭔가 내가 그 그룹에서 대표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지금 대학에 왔지만 대학에 와서도 무슨 동아리에 들어가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내가 친분을 맺고 관계를 맺고 그러한 사회적 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또 그 동아리의 대표가 되고 싶고 뭐 그 학과에서 과대표를 맡고 그리고 사회대 무슨 학생장 그죠? 그리고 총학생회장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전의 욕구를 실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그 그룹에, 그 모임에서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그게 바로 자전의 욕구입니다. 그런 욕구들까지 다 충족시키고 나면 뭐 우리 인간들이 대다수는 다 그 정도 욕구까지만 충족시켜도 거의 많은 욕구를 다 충족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자기 스스로 완성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까지도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여러 사회적 지위까지도 다 얻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인류에 이바지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예요.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는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사람은 빌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아프리카에 굶어서 지금 죽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고, 또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또 기부를 하고, 그런 어떤 빌 게이츠 재단이라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자기가 번 돈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없지만 뭐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도 자기가 의사로서 그냥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도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의학 관련된, 의료 관련된 시설이 없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의료 봉사를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욕구 위계설이라는 거고,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냈어요. 이러한 욕구의 위계라는 것이 바로 소비자 심리학에도 다 적용이 되어서 이런 욕구 위계별로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다 출시가 되고 마케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들도 이런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욕구 분류를 한 학자로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토마스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후천적인 욕구를 이렇게 분류한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 타인의 반응에 대한 욕구,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뭐 앞서서 얘기한 안전이나 타인의 반응에 대한 욕구는 또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까지는 대부분 다 앞서 얘기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이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는 조금 새롭게 이제 등장한 욕구라고 볼 수 있죠. 뭐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쾌적한 균형 상태에 있고 싶어 한다.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가 쾌적한 환경, 그리고 생활의 안정, 그런 보험과 같은, 그래서 대다수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며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고요. 타인의 반응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교류해서 뭔가 응답을 구하고자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방향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지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짝사랑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것도 남녀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혼자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공유하고 싶은 욕구,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타인의 반응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얘기한 사회적 욕구하고도 유사한데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 그게 또 자존감의 욕구라는 것과 또 연결되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혹은 어떤 집단이나 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죠. 이러한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 또한 후천적인 욕구로서 이게 굉장히 심하게 되면 허영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소비자 상황, 소비 상황과 연관지면 과시소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죠. 명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자꾸 명품만 사려고 하면 그건 허영심이잖아요. 과시욕이 너무 지나치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는
뭐 말 그대로 호기심, 그런 것들도 후천적인 욕구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남보다 먼저 써보고 싶어하는,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 근데 이런 호기심은 남의 뒤를 따라서 비웃거나 떠드는 근성 등의 부정적인 욕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새로운 의외의 사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기분이고 일종의 권태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는 정말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남의 뒤를 따라서 비웃거나 떠드는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욕구하고는 분명히 선을 긋고 차이를 두고 있고, 이 호기심에 대한 욕구는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신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나 아니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혁신 구매층이다라고 해서 이노베이터라고도 얘기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그 신제품을 가장 먼저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이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남들보다 큰 사람을 얘기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후천적인 욕구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은 그렇게 정립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 체계적으로 확립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특히 이제 공학 심리학, 그런 분야하고 몇 가지 우리가 인간 행동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노만이라는 그 학자가 바로 이 디자인 심리학을 처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심리학이라는 게 아직 국내에서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심리학과,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심리학과에서 처음으로 이런 디자인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새롭게 만들었고 제가 개설하고 있는 최초의 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심리학은 앞으로 굉장히 연구해야 될,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인간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에너지를 욕구라고 총칭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단순히 외적 자극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자극만을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학적인 지식을 디자인과 연결 짓는 실제적인 방법이나 이론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디자인 심리학이 체계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심리와 그에 따른 행동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디자인 전개 과정에 대입을 시켜서 진행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은 분야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이러한 심리학적 지식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런 저 같은
학자도 아니고 뭐 이런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은 아니고, 사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심리학적 지식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봐야겠죠.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시각적 조형 작업인 디자인과는 사실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사실은. 따라서 심리학적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디자인 활동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입시키느냐 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염두에 두고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이고, 또 심리학자와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접목시켜 나갈 때 비로소 디자인 심리학이 성립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디자인 학회에 가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리학과 디자인이 좀 학제 간에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바로 이런 심리학을 많이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그 디자인 학회에 가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공감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직접 이런 학제간 연구나 실제 디자인 분야의 심리학적인 문제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디자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심리나 욕구를 도외시하고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쳐놓고는 절대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려면 그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면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것이며, 또 더 진취적인 자세로 소비자의 욕구를 끌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왔지만, 사실은 이 욕구라는 게 무의식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적인 욕구를 이런 학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 속에 나온 그 등장한 얼마 되지 않은 그 디자이너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고 또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해내고
그 심리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심리학적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자꾸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디자인 심리학을 수강하는 실제 디자인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또 이런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디자인을 또 공부해서 디자이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디자이너도 공학을 전공하고 또 심리학을 전공한 후에 디자이너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지속적인 연구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디자이너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많이 소요돼서 이 정도로 심리학과 디자인의 문제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파트로 이번 진도의 공식적인 마지막 내용으로 굿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 코너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보는 때마다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